물은 몸의 모든 대사의 출발점이자 마무리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을 잘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내 몸속의 피를 맑게 하고 세포를 씻어내는 정화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35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온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생활습관의학을 전공한 의사로 미국 상위 1%가 실천하는 회복 중심 의학을 한의학 진료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양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찾아주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혈당 조절을 돕기 위해서 제가 특허받은 최정원 당치환을 개발했고요. 단순히 혈당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과 대사를 되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남에서 경희정원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발효와 증류를 융합한 독자적인 한약 시스템으로 당뇨, 자가면역질환, 암 환자분들의 삶의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의사가 아니라 유방암 3기를 직접 이겨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병이 아닌 사람 전체를 보고 회복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뇨인이라면 꼭 먹어봐야 하는 건강 식재료는 무엇인가요?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약보다 식탁이에요.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식사가 바로 혈당을 만들고 혈관을 살리거나 또는 망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도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드려요. 마트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식재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곡물, 채소, 단백질 이 3가지 축이에요. 먼저 곡물은 흰 쌀보다는 오분돔이나 귀리, 보리, 현미처럼 껍질이 남아있는 통곡물이 좋아요. 흰 쌀은 껍질을 벗겨낸 정제 탄수화물이라서 먹자마자 혈당이 쑥 올라가지만 통곡물은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특히 오분도미는 흰쌀보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서 현미는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쉽게 바꾸실 수 있어요. 다음은 채소입니다. 마트에 가면 다양한 색깔의 채소가 있죠?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배추, 미역, 다시마 같은 채소들은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안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미역과 다시마는 바다에서 온 천연 미네랄 식품이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몸속의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번째는 단백질이에요. 당뇨가 있다고 고기를 아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바꿔보세요.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식품이 아주 좋아요. 이런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간식 욕구를 줄여줍니다. 반면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요, 염분하고 당분이 많아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견과류는 작은 한 줌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에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요. 당뇨 식단이라고 해서 맛이 없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당뇨는 벌이 아니라 새로운 식습관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흰 쌀밥 대신에 오분도미를 넣고 고기 대신에 두부와 버섯을 볶아 먹고 간식 대신 견과류 한 줌과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면 그 자체로 훌륭한 치료식이 됩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면 양약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피로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피부까지 맑아지기도 해요. 결국 당뇨를 다스리는 핵심은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에요.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단순한 식재료, 오분도미, 미역, 콩, 두부, 브로콜리, 견과류 이 6가지 식재료만 꾸준히 활용하셔도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미역과 통곡물은 어떻게 섭취해야 더욱 효과적인가요?
많은 분들이 미역이나 통곡물이 당뇨에 좋다고는 알고 계시지만 막상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가는 잘 모르세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몸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미역입니다. 미역은 단순히 바다에서 나는 채소가 아니라 내 몸속의 염증과 노폐물을 씻어내는 천연 해독제예요. 특히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고 몸속의 독소를 붙잡아서 배출해 줍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도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미역은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5분 이내로 살짝 데쳐야 영양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때 된장이나 들깨가루를 함께 넣어보세요.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을 도와주고 들깨에는 오리지방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미역의 해독 효과와 들깨의 혈관 보호 효과가 함께 작용하죠. 또 식사 전에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면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줘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그 다음 밥을 먹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 리듬을 안정시켜주는 셈이에요. 이번에는 통곡물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현미가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현미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독소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몸속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현미보다 오븐도미를 추천드립니다. 오븐도미는 현미의 껍질을 반 정도만 벗긴 곡식이에요. 영양소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피틴산이 줄어들어서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처럼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밥을 지을 때는 오븐도미를 기본으로 하고 귀리나 보리, 렌틸콩을 함께 섞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서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특히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덕분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피로감도 줄여줍니다. 결국 미역은 몸을 해독시키는 식품이고 오븐도미와 귀리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회복식이에요. 비싼 영양제보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미역 한 봉, 오븐도미 한 팩이면 충분히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 그게 진짜 당뇨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당뇨 환자는 마트에서 파는 간식 중 어떤 것을 편하게 먹을 수 있나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간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간식 습관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폭식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 간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하루에 한 줌, 약 20g이면 충분합니다. 단 꼭 무염이나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소금이나 시럽이 첨가된 제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첨가 채소칩이에요. 당근칩, 케일칩, 브로콜리 칩처럼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바람으로 말린 제품이 좋습니다. 바삭한 식감이 있어서 과자처럼 즐길 수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사 사이 혈당이 안정됩니다. 다만 포장지에 에어드라이 혹은 무첨가라고 써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자연식 그대로의 천연 간식이에요. 예를 들어 구운 단호박, 삶은 고구마, 찐 감자, 말린 당근 슬라이스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인공 조미료나 첨가물이 전혀 없고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 꿀, 시럽 대신에 찐 단호박이나 구운 사과 한 조각으로 대체해 보세요. 이런 자연의 단맛은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배가 고플 때가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점심 후 3시간쯤 손끝이 차거나 피로감이 느껴질 때 견과류나 구운 단호박 한두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국 좋은 간식이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간식이에요. 첨가물이 없는 식물 그대로의 형태가 가장 안전하고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회복식입니다. 장을 볼 때 혈당을 위하여 성분표에서 무엇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나요? 당뇨를 잘 관리하려면 장을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건강식품, 저당, 무설탕 같은 문구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겉 포장보다 뒤에 성분표를 보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분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당류 함량이에요. 제품 1회 섭취 기준으로 당류가 5g 이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어도 과당, 메가당, 옥수수 시럽 같은 이름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이런 숨은 당들은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따라서 당뇨 수치와 함께 원재료명도 꼭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종류예요. 탄수화물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단순당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고르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정제 밀가루, 설탕, 전분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귀리, 통밀, 보리, 현미처럼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좋아요. 성분표에 통곡물 함유, 식이섬유 강화라고 적힌 걸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식이섬유 함량이에요.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1회 섭취 기준으로 식이섬유 3g 이상이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이에요. 당뇨 환자분들은 음식의 양보다 이런 숫자 하나로도 몸의 변화를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지방의 종류를 꼭 확인하세요. 트랜스 지방 0g이 가장 중요하고 포화지방이 높은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립니다. 식물성 유지라고만 써 있어도 대부분 가공된 기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트륨, 즉 소금 함량도 꼭 보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그 상태에서 혈당이 오르면 심혈관계 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1회 섭취 기준 200ml 이하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요약하자면 성분표를 볼 때 첫 번째 당류, 두 번째 탄수화물의 종류, 세 번째 식이섬유, 네 번째 지방, 다섯 번째 나트륨.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영양 성분표는 1회 기준량으로 적혀 있습니다. 즉 과자 한 봉지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먹을 때 기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회 섭취량당 수치인지 실제 먹는 양인지 이것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장을 볼 때 숫자 몇 개만 확인해도 몸의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첫걸음은 병원보다 마트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뇨를 평생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약이지 몸을 회복시키는 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대사, 즉 에너지 사용 시스템이 망가진 병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세포가 이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전문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무리 약으로 혈당을 낮춰도 근본적인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약으로 잠시 수치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몸 자체의 균형을 되돌리지 못하면 결국 양약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엔 한 알이던 약이 2알, 3알로 늘고 마지막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당뇨의 뿌리는 생활 습관과 염증입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습관이 쌓이면 몸속에 늘 불이 난 상태가 되죠. 그 불을 잠시 끄는 게 약이라면 그 불이 다시 나지 않게 만드는 게 생활 습관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뇨약은 응급처치, 음식은 회복입니다. 몸이 좋아지려면 단순히 약만이 아니라 식사, 수면, 스트레스, 움직임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생활습관의학에서 이걸 치유 루틴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루 3끼를 자연식으로 바꾸고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운동을 더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심한 분들은 반드시 당뇨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양약은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몸의 근본적인 대사와 생활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습관의학과 한의학을 결합한 진료를 통해서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특허받은 최정원 당치환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당뇨 양약을 줄이거나 끊고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 초반으로 회복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는 혈당의 병이 아니라 습관의 병이고 회복은 생활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양약으로 불을 잠시 끄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시는 불이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현직 한의사들도 당뇨 치료의 약이 아니라 음식을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를 포함한 많은 한의사들이 당뇨 치료에서 약보다 음식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당뇨가 단순한 혈당의 병이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이 흐트러진 병이기 때문이에요. 당뇨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몸속의 에너지 균형이 무너진 상태예요. 이거는 약 하나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 원인이 운동 부족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단순히 숫자로 보지 않고 몸의 순환과 대사 전체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즉 혈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 시작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매일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약이에요.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건 매일 나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에 오븐돔이나 귀리를 먹고 정제된 당 대신에 천연 단맛을 사용하며 동물성 기름 대신에 식물성 기름을 쓰고 이런 사소한 변화가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만듭니다. 또 한의학적으로 보면 당뇨는 열과 습이 몸이 쌓인 상태예요. 즉 몸이 막히고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열과 습을 내려주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역, 다시마, 오이, 보리, 콩류, 그리고 들깨나 강황 같은 자연 식물식이 여기에 해당돼요. 저는 약을 쓰더라도 이런 음식 조절이 함께 들어가야 치료 효과가 훨씬 커진다고 봅니다. 약만 먹는 건 불을 끄는 일시적인 조치이고 음식은 불이 다시 나지 않게 만드는 근본 관리예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식단을 바꾸고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고 하루 30분 걷기만 추가했는데도 약을 줄이거나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만큼 음식의 힘은 꾸준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은 수치를 낮추지만 음식은 몸을 바꾼다. 당뇨를 관리하는 진짜 열쇠는 병원 서랍 속 약이 아니라 매일 내 식탁 위에 올려놓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도 라면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라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조리법만 바꾸면 라면도 충분히 당뇨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예요. 먼저 면부터 바꿔야 합니다. 일반 라면은 유탕면, 즉 기름에 튀긴 면이에요.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선택할 때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겉면이나 생면을 고르세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양념 스프의 양이에요. 라면 스프는 대부분 나트륨과 포화지방, 당분이 많습니다. 스프는 절반만 넣고 가능하면 국물은 남기고 면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라면 한 그릇의 절반은 사실 국물에 숨은 소금이에요. 그걸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혈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채소를 듬뿍 넣는 것입니다. 양배추, 버섯, 부추, 숙주, 청경채 같은 채소를 라면의 양보다 많이 넣어주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서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라면이 아니라 채소 탕면이 되는 셈이죠.
또 하나의 꿀팁은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에요. 라면에 연두부나 두부를 넣어보세요. 부드럽게 익히면 면과 잘 어우러지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라면 한 그릇이 탄수화물 중심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로 변해요. 마지막으로 끓이는 방법도 중요해요. 라면을 다 끓인 뒤 바로 먹지 말고 한 김 식힌 후에 드셔보세요. 면이 약간 식으면서 전분이 변화하는데 이걸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분의 변화가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포인트는 단 하나예요. 라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라면을 다시 조리하는 것이죠. 면은 겉면으로, 국물은 절반으로, 채소는 듬뿍, 두부를 더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면 라면도 충분히 당뇨 친화적인 식사가 됩니다. 먹지 말라는 식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바꾸는 식단은 평생 지속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음식을 회복하는 진짜 당뇨 관리입니다. 내 몸에 도움이 되는 물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자연의 약이에요. 당뇨나 염증, 피로,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도 우리 몸속 수분 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그만큼 물은 혈액의 흐름, 세포의 교환, 노폐물 배출 등 거의 모든 생명 활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을 잘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보다 어떻게 마시느냐예요. 하루에 2리터를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 종이컵으로 하루 8잔 정도. 그러니까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후 6번, 그리고 자기 전처럼 모두 8번에 나눠서 드시면 우리 몸의 리듬에 맞춰서 나누어 드시면 좋아요. 또 한 번에 꿀꺽꿀꺽 마시기보다는 입안에 머금듯 부드럽게 마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물이 위를 자극하지 않고 몸 안에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 다음은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은 순간적으로는 시원하지만 몸속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이나 체온에 가까운 온도가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깨워주고 장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넣어 마시면 좋은 재료를 소개할게요. 당뇨나 염증이 있는 분들께는 특히 귀리, 여주, 돼지 감자가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여주는 쓴맛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돕습니다. 돼지 감자는 이눌린이라는 천연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속의 독소를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이 재료를 물에 살짝 우려내어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면 좋아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내 몸속의 피를 맑게 하고 세포를 씻어내는 정화제입니다. 물을 잘 마시는 습관 하나로 몸의 염증, 피로, 부종이 훨씬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건강한 물 마시기는 양보다는 리듬, 속도보다 습관입니다. 천천히 자주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몸을 회복으로 이끄는 첫걸음이에요. 물에 넣어 마시면 좋은 효과적인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은 그냥 마셔도 좋지만 몸의 상태에 맞는 재료를 살짝 더하면 그게 바로 약이 되는 물, 즉 약수가 됩니다. 요즘은 멋진 디톡스 워터를 마시기도 하지만 저는 한의학적으로 몸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재료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먼저 귀리물이에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또 장 속에 남은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해주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귀리를 물에 살짝 불린 뒤에 약한 불에 한 10분 정도만 끓여서 우려내면 고소하면서도 부담이 없는 귀리물이 됩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두 번째는 여주물입니다. 여주는 쓴맛이 강해서 먹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지만 그 쓴맛에 인슐린처럼 작용하는 모모르데신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여주를 얇게 썰어 말린 후에 2-3 조각만 물에 넣고 하루 종일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쓴맛이 걱정되신다면 귀리나 보리와 함께 섞으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세 번째는 돼지 감자물이에요. 돼지 감자에는 이눌린이라는 천연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장 속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또 부종을 줄이고 손발이 찬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돼지 감자 슬라이스를 2~3조각만 넣고 미지근한 물에 하루 정도 우려 마시면 부드러운 단맛이 나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귀리, 여주, 돼지 감자는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혈당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다는 겁니다. 몸속에서 피를 맑게 하고 세포의 순환을 돕기 때문에 꾸준히 마시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부기가 줄어요. 단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하루 종일 단 한 가지만 마시기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번갈아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은 귀리, 수요일, 목요일은 돼지 감자, 금요일엔 여주처럼요. 이렇게 번갈아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몸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자연의 물이에요. 귀리, 여주, 돼지 감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그 자체로 몸의 염증을 다스리는 최고의 건강 루틴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물만 잘 마셔도 보약이다. 이거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 림프, 침, 소화에까지 모두 물이 포함된 체액이에요. 즉 물이 잘 순환하지 않으면 혈액도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몸속 곳곳에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움직이는 피라고 표현합니다. 물을 잘 마시면 우선 혈액이 맑아집니다. 피가 맑으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고르게 전달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돼요. 당뇨나 고혈압, 피로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은 몸의 모든 대사의 출발점이자 마무리예요. 또 물은 체온 조절과 해독 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땀, 소변, 호흡을 통해서 몸속의 독소와 염증 부산물이 배출됩니다. 몸이 붓거나 열이 많은 분들이 물 섭취를 늘리면 부종이 빠지고 피부톤이 맑아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물은 또한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분이 1~2%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피곤할 때 커피보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커피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빼앗지만 물은 세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물은 면역력과 염증 조절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몸속 수분이 충분해야 백혈구가 제대로 움직이고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희석돼요. 그래서 물은 단순히 해독의 수단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기본 환경을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결국 물을 잘 마신다는 건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회복이에요.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물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은 약보다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필요한 치료입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이 몸의 순환을 깨우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가장 순수한 보약이에요. 물 대신 차를 마셔도 괜찮은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물 대신 차를 마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떤 차를 마시느냐, 그리고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 차가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따뜻한 차는 물처럼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많은 차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커피, 홍차,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물을 내보내는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이런 차는 하루에 1~2잔 이내로 드시는 게 좋아요. 반면에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구기자차, 강황차, 결명자차 같은 차들은 몸의 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보리차는 위를 편안하게 하고 옥수수 수염차는 부종과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강황차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염증을 줄이고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차들은 물 대신 하루에 2-3잔 정도 마셔도 괜찮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진한 차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티백을 3에서 5분 정도만 우려내면 충분합니다. 또 한 번 우린 차를 오래 두고 마시기보다는 그때그때 새로 우려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일어나고 몸에 필요한 좋은 성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차가운 차보다 따뜻한 차가 좋습니다. 몸이 차가운 분이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은 찬 음료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차가 순환과 해독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에도 당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병에 들은 차나 분말형 차 중에는 설탕, 인공향, 감미료가 섞인 경우가 많아요. 포장에는 무가당, 첨가물 없음이라고 표시된 것만 꼭 선택하세요. 결국 좋은 차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하면서 혈당의 흐름을 안정시켜주는 자연의 물입니다. 물을 대신해서 마시되 자극적이지 않고 단순하며 순한 차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요약하자면 커피나 홍차보다는 보리차, 구기자차, 결명자차, 강황차처럼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를 드세요. 단순히 차를 단순히 음료로 마시는 게 아니라 몸을 다스리는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티백으로 우려 마시는 물은 효능이 떨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많은 분들이 티백으로 마시는 차는 효능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티백의 재료와 품질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좋은 원재료로 만든 티백이라면 충분히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와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차 잎이나 약재를 잘게 잘라 넣어서 우리기 쉽게 만든 고품질의 티백 제품들이 많아요. 다만 원재료가 질이 떨어지거나 향이나 색을 내기 위해서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티백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티백의 형태보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포장지 뒷면을 보시면 첨가물 없음, 자연 원물 100%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이 문구가 없다면 향료나 인공 색소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백을 우리실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너무 오래 우리지 말고 약 3분에서 5분 정도만 우리면 영양 성분이 충분히 녹아납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나고 산화로 인해서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우린 차를 여러 번 데워 마시기보다는 그때그때 새로 우려서 바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티백을 보관할 때는 빛과 습기를 피하고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들어가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향이 변질되어서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차의 효능은 얼마나 진하냐 보다는 몸이 얼마나 편하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은은하게 우러난 차 한 잔이면 충분해요. 몸이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즉 티백차의 효능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우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순한 티백차는 몸의 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훌륭한 자연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차를 올바르게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차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몸의 상태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에 맞는 차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몸이 차고 손발이 시린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강차, 대추차, 계피차가 있어요. 이런 차들은 몸속의 순환을 도와서 수족 냉증이나 소화 불량을 완화해 줍니다. 단 생강차를 끓일 때는 꿀 대신에 대추나 배즙을 약간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는 분들은 식혀주는 성질의 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기자차, 결명자차, 보리차, 카페인 없는 녹차를 권합니다. 이 차들은 몸에 열을 내려주고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며 눈의 피로도 완화해 줍니다. 피로가 많고 기운이 없는 분들은 기력을 돋우는 차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기차, 인삼차, 오미자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오미자차는 간 기능을 도와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서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몸이 붓거나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뇨와 해독을 돕는 차가 좋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민들레차, 질경이차는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서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마셨을 때 몸이 편안한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차라도 마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두근거리거나 갈증이 생기면 그건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차예요. 몸이 따뜻하게 풀리고 입안이 편안하면서 속이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면 그게 맞는 차입니다. 또 하나, 하루에 한 종류만 고집하지 말고 몸 상태에 따라서 차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할 때는 환기차, 속이 답답할 때는 결명자차, 손발이 찰 때는 생강차처럼 몸의 신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는 특정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돌려주는 자연의 조절자입니다. 내 몸의 온도, 피로, 감정 상태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 어울리는 차를 고르세요. 그게 진짜 내 몸에 맞는 차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유독 한국에서 유방암이 폭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유전이나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환경과 식습관의 변화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고 규칙적인 활동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빠르게 자리 잡았어요. 기름진 음식, 육류 중심의 식사, 그리고 가공식품 섭취가 늘면서 몸속에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염증이 생기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깊습니다. 문제는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먹을수록 몸속에서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이 호르몬이 세포의 성장 신호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유방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암세포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몸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특히 밤늦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여성들에게 유방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부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움직임이 줄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지 못해서 체내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유방 조직 주변은 지방층이 두꺼워서 혈류가 잘 돌지 않으면 그 안에 독성 물질이 염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방부제, 향료 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 유방세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보관 시에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레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유방암이 늘어난 이유는 식생활, 스트레스, 수면, 운동, 환경 요인이 모두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활 패턴이 병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보다는 생활 습관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기름기 적은 채식 위주의 식사, 규칙적인 수면, 하루에 30분의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생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한의사가 꼽은 유방암을 폭증시키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유방암을 키우는 음식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면서 독소를 쌓이게 하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가공육,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먼저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에 한 번 이상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산화 지방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몸의 면역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포화 지방이 많은 식용유나 버터, 마가린으로 튀긴 음식은 호르몬 대사를 방해해서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에스트로겐 과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감자튀김, 돈가스, 치킨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에요.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세지, 햄,
베이컨처럼 가공된 고기에는 보존을 위해서 질산염, 아질산 나트륨 같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해 유방암, 대장암, 위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또한 가공육은 소금 함량이 매우 높아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리며 세포가 회복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과 정제된 당입니다. 컵라면과 과자, 케이크, 음료수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에스트로겐의 활성도가 함께 높아지면서 암세포의 성장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즉 단맛이 강한 가공식품일수록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들은 모두 몸에 불을 키우고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면서 면역력은 떨어뜨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에게 이 음식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1순위로 꼽힙니다. 반대로 이런 음식을 끊고 채소, 통곡물, 해조류, 콩류, 버섯류처럼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면 몸 안의 염증이 가라앉고 세포의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유방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첫걸음은 나쁜 음식을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몸속의 독소와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순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 여성 4명 중 1명은 유방암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유방암을 발견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암이 생기는 부위 특성과 우리 몸의 반응 방식 때문입니다. 유방은 대부분 지방과 유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직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초기 암세포가 자라더라도 쉽게 만져지지 않습니다. 또한 생리주기나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유방이 붓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암이 생겨도 단순히 생리 전후 증상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은 유방 조직이 치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유방 촬영이라고 하는 맘모그램으로도 작은 암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도 정상입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몇 달 후에야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유방암의 초기에는 대부분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그 사이 암세포는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한번 활성화되면 빠르게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유방암의 위험 신호로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피부가 움푹 들어가거나 한쪽 유방의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통증이 없어도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유방암이 기의 막힘과 혈의 정체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즉 스트레스와 감정 억압으로 가슴 부위의 순환이 막히면 그곳에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진만이 아니라 평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유방암이 발견되기 어려운 이유는 몸이 주는 작은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가슴 통증이 없어도 모양이 조금 달라도 몸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게 이미 경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조기 발견은 정기 검진보다 내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늘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그냥 넘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방암이 증식하면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가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유방암은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암이 자라기 훨씬 이전부터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면 조기 발견과 회복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유방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달리 한쪽 유방 모양이 미세하게 달라지거나 크기의 차이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부에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한 변화가 생기거나 한쪽이 살짝 함몰되는 것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두 분비물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특히 투명하거나 또는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염증이 아니라 유방암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두 주변이 가렵거나 붉게 변하고 그 껍질이 일어나는 것도 암세포가 그 부위의 피부를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생각하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겨드랑이 부위의 멍울입니다. 유방에서 나온 림프액이 겨드랑이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면 가장 먼저 림프절이 붓게 됩니다. 만져보면 콩알만한 단단한 덩어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팔을 움직일 때 묵직함이나 불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몸 전체의 신호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는 피로감, 생리 주기의 불규칙 또는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도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유방암은 단지 가슴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와 순환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신호를 기혈이 막히고 열이 쌓인 상태로 봅니다. 즉 스트레스나 분노, 억눌린 감정이 지속되면 가슴 부위의 순환이 멈추고 그곳에 염증이 쌓이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에게는 마음의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가 약만큼이나 중요한 치료입니다. 결국 유방암의 위험 신호는 몸이 내는 작고 조용한 SOS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알아차리고 생활을 바꾸고 몸의 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자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음식은 무엇인가요? 유방암을 예방하는 음식의 핵심은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암세포는 염증이 심한 환경과 호르몬이 불균형한 몸에서 빠르게 자랍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채소와 해조류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미역, 다시마 같은 음식에는 설포라판과 요오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에스트로겐의 과다한 작용을 조절하고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몸속 노폐물과 독성 호르몬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콩류와 발효식품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의 과잉 작용을 억제해서 유방암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가공된 콩 음료나 단맛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고 반드시 삶은 콩이나 두부, 청국장처럼 가공되지 않는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 덕분에 면역력을 높이고 장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과 뿌리 채소입니다. 오분도미, 귀리, 보리, 그리고 고구마나 당근 같은 뿌리 채소는 혈당을 서서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킵니다. 인슐린은 암세포 성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식단은 유방암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강황, 들깨, 아마씨, 베리류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의 노화를 막고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특히 강황의 커큐민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신 염증을 낮추는 대표적인 천연 물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정하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독소가 잘 배출됩니다. 암은 순환이 막히고 염증이 쌓일 때 자라기 쉬운 병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입니다. 결국 유방암을 예방하는 식단은 비싼 슈퍼푸드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자연 식물식입니다. 색이 진한 채소, 통곡물, 콩, 해조류, 그리고 깨끗한 물. 이 5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몸속의 염증은 줄고 면역은 강해집니다. 음식은 약보다는 느리지만 꾸준히 쌓이면 약보다 강력합니다. 매일의 식탁이 곧 약이 되고 그 약이 몸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치료이자 예방이 됩니다. 안구건조증을 완화하고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눈은 하루 종일 빛과 자극을 받기 때문에 몸 중에서 가장 빠르게 피로해지는 기관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조명에 노출되어서 눈이 쉬지 못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지키려면
먼저 눈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노란색과 주황색 채소입니다. 당근, 단호박, 고구마,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망막세포를 보호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당근은 눈에 좋다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눈의 황반 부위를 보호해서 시력 저하나 노안,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루테인은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들깨와 아마씨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식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눈물의 점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동물성 오메가3보다 부담이 적고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의 피로를 줄이고 망막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장시간 모니터를 보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안구 건조증의 근본 원인은 눈의 수분 부족입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오이, 미어, 배 같은 수분 많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눈의 건조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결국 눈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자연 식물식입니다. 화려한 영양제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깨끗한 물이 가장 강력한 눈 회복 처방이 됩니다. 눈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식탁이 깨끗해질수록 시야도 맑아집니다. 음식으로 눈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몸 전체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눈 건강과 안구 건조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환과 수분의 균형입니다. 눈은 혈관이 촘촘하게 분포된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이 얼마나 잘 순환하느냐에 따라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즉 피가 잘 도는 눈이 건강한 눈입니다. 안구 건조증도 단순히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눈 주변에 순환이 막히고 눈을 보호하는 지방층이 약해지면서 눈물이 쉽게 증발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로는 일시적인 완화만 가능하고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8잔 정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혈액을 맑게 해서 눈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염증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눈을 자주 쉬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죠.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 눈의 깜빡임이 줄어들어서 눈물막이 빠르게 마릅니다. 한 번에 1시간 이상 화면을 보지 말고 20, 20, 20 법칙을 실천하세요. 이건 20분마다 20초 동안 20m의 거리의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눈 주위의 순환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면 눈꺼풀 안쪽의 기름샘이 부드러워져서 눈물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 눈을 살짝 감고 손가락 끝으로 눈썹 아래와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류가 좋아지고 피로가 완화됩니다. 음식에서도 순환을 돕는 식품이 중요합니다. 들깨, 아마씨,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식물성 식품은 눈의 혈류를 개선하고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커피는 혈류를 막고 체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눈 건강의 기본입니다. 수면 중에는 눈의 세포가 회복되고 건조했던 각막이 재생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에 피로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결국 눈 건강의 핵심은 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피가 잘 돌고 몸이 편안해야 눈도 건강합니다. 눈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눈을 편하게 하는 생활이 곧 몸 전체를 치유하는 길이 됩니다. 안구건조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은 안구건조증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현대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눈을 혹사시키는 생활습관이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원래 사람은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지만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는 5번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눈물막이 빠르게 마르고 눈 표면이 손상되면서 건조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내 환경의 변화입니다.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환기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은 공기 중 습도를 낮춥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눈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눈을 보호하는 지방층이 약해집니다. 특히 겨울철 히터나 여름철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안구 건조증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눈물 분비를 줄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눈 표면이 회복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항상 눈이 피로한 상태로 남게 되어서 건조함이 심해지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카페인 음료는 혈액순환을 막고 체내 염증을 높여서 눈의 수분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 아마씨, 비타민 A가 많은 당근, 단호박,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오염과 미세먼지입니다. 눈은 외부 공기에 직접 노출된 기관이기 때문에 먼지나 오염물질이 눈 표면을 자극하면 염증이 생기고 눈물막이 손상됩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눈을 자주 씻고 외출 후에는 세안과 함께 깨끗한 물로 눈가를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안구 건조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눈이 너무 바쁘고 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면, 인공 환경,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이 모두 눈을 말리고 지치게 만듭니다. 눈은 몸의 일부지만 가장 예민하게 환경을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눈이 건조하다는 건 몸 전체의 순환이 막히고 휴식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따뜻한 물, 충분한 수면, 자연식 위주의 식사,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눈을 쉬게 해주는 습관이 가장 좋은 치료이자 예방법입니다. 안구건조증 증상 개선을 위한 눈관리법 생활습관이 있나요? 안구 건조증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은 전신의 순환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눈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온찜질입니다. 눈꺼풀 안쪽에는 기름샘이 있어서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름샘이 막히면 눈이 금세 건조해집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면 기름샘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눈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특히 잠자기 전 온찜질을 해주면 아침에 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눈 깜빡이기 훈련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눈물막이 금세 마릅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3초 후에 뜨는 연습을 하루에 몇 번씩 해보세요. 눈의 표면이 다시 촉촉해지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눈 주위 순환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눈썹 아래 그리고 관자놀이, 눈 밑에 뼈 부분을 가볍게 눌러주거나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세요. 이렇게 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눈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야가 맑아지고 눈의 피로가 풀립니다. 네 번째는 눈을 쉬게 하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고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게 조정하세요. 조명은 너무 밝거나
눈에 직접 들어오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면 자연광 아래에서 일을 하거나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밝은 빛보다 부드러운 빛을 좋아합니다. 5번째는 생활 리듬의 회복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눈 표면의 세포가 재생되고 건조했던 각막이 스스로 회복됩니다. 또한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눈뿐만 아니라 뇌의 피로도 함께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식과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눈 건강에 좋은 들깨, 아마씨, 시금치, 브로콜리, 단호박을 자주 드시고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정도로 나누어 마셔서 몸과 눈의 순환을 동시에 회복하세요. 결국 안구 건조증 관리의 핵심은 눈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쉬고 숨 쉬고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혹사하는 생활을 줄이고 눈이 편안해지는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눈 기름샘도 눈 건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눈의 기름샘은 작지만 눈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름샘은 눈꺼풀 안쪽에 줄지어 있는데 눈물막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지방을 분비합니다. 이 지방층이 눈물을 덮어주어서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샘이 막히면 눈이 금세 마르고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 기름샘을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은 막힌 기름샘을 부드럽게 열어서 기름이 다시 잘 흘러나오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짜낸 뒤에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눈꺼풀 피부를 자극하니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루에 1~2번, 특히 자기 전에 실천하면 아침에 눈 뻑뻑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온찜질 후에는 눈꺼풀 가장자리를 살짝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꺼풀 끝에는 피지와 각질, 미세한 먼지가 쌓이기 쉬운데 이것이 기름샘을 막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봉이나 깨끗한 수건을 이용해서 눈꺼풀 안쪽과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내면 염증과 막힘이 예방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름샘에서 나오는 지방의 질은 우리가 먹는 지방의 질과 직결됩니다. 식물성 지방이 풍부한 들깨, 아마씨, 호두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기름샘의 분비가 부드러워지고 눈물막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기름샘의 기름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막히기 쉬워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게 되는데 이때 기름샘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감았다 떴다 하는 것만으로도 기름이 골고루 퍼지고 눈물이 잘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눈은 기름과 수분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지고 눈 표면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결국 눈의 기름샘은 눈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온찜질, 청결, 수분, 수면 이 5가지를 지키면 기름샘은 천천히 회복력을 되찾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눈의 촉촉함도 달라지고 시야도 훨씬 맑아질 것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채널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신사임당 채널 같은 이런 큰 채널에 출연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은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생활하고 그 생활이 습관화돼서 건강을 이루고 회복을 이루는 시작점이 됩니다. 어떤 어려운 병이 있으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셔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매일매일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